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참 복잡하죠.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 복잡한 시스템들이 종종 어떤 특정한 패턴, 그러니까 계층 구조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허버트 사이먼의 복잡성의 구조 중 일부입니다. 복잡한 시스템들이 왜 이렇게 계층적인 형체를 자주 띠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같이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뭐 사회, 생물학, 물리학,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번 탐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복잡한 정보를 만났을 때 좀 덜 압도당하고 핵심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렌즈, 바로 이 계층 구조라는 렌즈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어떤 시스템은 좀 이해하기 쉽고 어떤 건 어려운지에 대한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흥미로운 구조 한번 같이 풀어가 보죠. 우선 전문가님, 복잡계라는 것부터 좀 명확히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부품이 많다 이런 뜻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 부품 수가 많은 것도 뭐 관련은 있겠지만 핵심은 그 부품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이제 부분들의 속성만 가지고는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 흔히 말하는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딱 그 경우죠. 아하.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조직화된 복잡성인데 이런 복잡성이 자주 나타나는 형태 중 하나가 바로 이 계층 구조라는 겁니다. 시스템이 이제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또 그 하위 시스템은 다시 더 작은 하위 시스템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 이를 때까지 구성되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사 조직도 같은 뭐 상사, 부하 관계 이런 공식적인 위계질서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 거네요. 개가 꼭 그렇게 수직적이거나 종속적이지 않아도 돼요. 아, 그 점이 흥미롭네요. 생물체를 보면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 기관,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심지어 세포 안에도 핵이니 미토콘드리아니 하는 하위 시스템들이 또 있잖아요. 네, 맞아요. 생물학적 계층은 아주 명확한 예시죠. 사회 시스템에서도 사실 비슷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정부 같은 공식적인 조직 구조 외에도요. 사람들끼리 얼마나 자주 상호작용하는지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자연스럽게 클러스터가 생겨요. 가족이나 친구, 뭐 직장 동료처럼 아주 밀접한 그룹들이 있고 이 그룹들이 다시 좀 더 큰 단위, 뭐 마을이나 부족, 더 나아가 사회 전체로 이렇게 묶이는 경향이 나타나죠. 그렇군요. 물리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소립자, 원자, 분자, 뭐 거대 분자 이렇게 이어지고 거시적으로 보면 위성, 행성계, 은하계 다 계층적이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쓰는 언어나 음악, 책의 구조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단어, 구, 절, 문장, 문단, 장 이렇게 계층적이죠. 그런데 그 자료에서 다이아몬드나 기체 분자 같은 예시를 들면서 계층 구조가 아주 평평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각 수준에서 하위 시스템의 수, 그걸 폭이라고 하던데 그 폭이 굉장히 넓은 경우죠. 우리가 보통 계층이라고 부르는 건 이 폭이 좀 적당한 경우를 말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모든 계층이 그렇게 뾰족한 피라미드 모양은 아니라는 거죠. 이 폭의 차이가 구조의 형태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도 언급되는데요. 물리나 생물학적 계층은 주로 이 공간적인 근접성, 그러니까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사회적 계층은 상호작용의 강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은 뭐 신경세포나 전화선처럼 기술 덕분에 아주 먼 거리에서도 강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면서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고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많은 영역에서 이 계층 구조라는 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사이먼이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잖아요. 그 유명한 시계공 이야기. 이 비유가 던지는 핵심 통찰이 뭘까요? 그 핵심은요. 안정된 중간 형태, Stable Intermediate Forms의 존재 유무가 복잡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속도를 아주 극적으로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층 구조라는 것이 바로 이런 안정된 중간 단계를 제공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 시계공 이야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읽었지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요. 네. 호라와 템푸스라는 두 명의 시계공이 있었어요.
둘 다 똑같이 1000개의 부품으로 시계를 만들었죠. 근데 템프스는 부품을 1번부터 1000번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조립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부르거나 전화라도 오면 그동안 조립했던 게 와르르 무너져서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아, 전화 한 통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정말 비효율적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중간 조립품 10개를 합쳐서 시계 하나를 완성하는 거죠. 아하. 호라는 중간에 방해를 받아도 운이 나쁘더라도 최대 10개짜리 그 작은 하위 조립품 만드는 작업만 다시 하면 됐던 거예요. 그 이전 단계에서 완성된 하위 조립품들은 안정된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까요. 훨씬 작업 손실이 적었겠네요. 안정된 중간 단계, 그러니까 그 하위 조립품들 덕분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호라는 템프스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시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에서는 확률 P를 0.01로 가정했을 때 템프스가 시계 하나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호라보다 4000배나 더 오래 걸린다는 계산까지 보여주죠. 4000배요? 엄청난 차이인데요. 이게 그럼 생물학적 진화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게 바로 생물학적 진화의 중요한 점을 시상한다는 거예요. 복잡한 생명 형태가 아주 단순한 요소들로부터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 과정에 안정된 중간 형태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크게 달려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능적으로 의미 있는 단백질 복합체라든지 세포 소기관 같은 것들이요. 이런 안정된 중간 단계가 있으면 진화는 각 단계를 비교적 독립적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진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필요한 진화 시간이 전체 부품 수가 아니라 그 계층 구조의 수준, 즉 단계 수에 비례하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로그 스케일로 줄어드는 효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거대한 분자가 최초의 단세포 생물로 진화하는 데 걸린 시간이나 그 단세포 생물이 훨씬 복잡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 데 걸린 시간이 의외로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각 단계의 복잡성은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도요.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여기서 약간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물 진화가 꼭 시계 조립처럼 미리 설계된 하위 부품들을 착착 합치는 방식은 아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수정란 하나가 분화하면서 다양한 세포와 조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사이먼도 물론 그 점을 놓치지 않고 다룹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종 결과물이에요. 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기능적으로 분화된 여러 하위 시스템들, 예를 들면 소화계, 순환계, 신경계 같은 것들로 구성된 계층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구조 자체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즉 진화적인 이점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계층 구조가 형성되고 그게 유리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어떤 초월적인 설계자의 계획 같은 목적론적인 메커니즘 없이도 순전히 무작위적인 변이와 안정된 것은 살아남는다는 자연 선택의 원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안정성 그 자체가 진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시계공 이야기가 단순히 진화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또 재밌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어려운 수학 정리를 증명하거나 복잡한 퍼즐을 푸는 과정도 일종의 탐색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무작위적인 시행착오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좀 될 것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네, 우리의 정답이나 목표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어떤 신호나 단서 혹은 피드백을 활용해서 선택적으로 탐색을 진행합니다. 이 단서들이 바로 시계공 이야기에서 나왔던 안정된 중간 형태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서 딸깍거리는 금고 비유가 나오죠. 이게 이해를 확 돕더라고요. 네, 그렇죠. 다이얼이 10개 있고 각 다이얼은 0부터 99까지 돌릴 수 있는 금고를 상상해 보세요. 비밀번호를 전혀 모른 채 무작위로 돌려서 열려면 100의 10제곱, 그러니까 1 뒤에 0이 20개나 붙는 어마어마한 횟수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각 다이얼이 딱 맞는 숫자에 도달할 때마다 딸깍 하고 소리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각 다이얼을 하나씩 독립적으로 맞춰 나갈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다이얼 돌리다가 딸깍 소리 나며 멈추고 두 번째 다이얼 돌려서 딸깍 이렇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각 다이얼마다 평균적으로 50번 정도만 시도하면 맞출 수 있으니 10개 다이얼이면 대략 10 곱하기 50, 그러니까 500번 정도의 시도만으로 금고를 열 수 있게 됩니다.
100의 10제곱번에서 500번으로 줄어드는 거네요. 이 딸깍 소리라는 단서 하나 때문에요? 와, 네, 이 단서가 문제 해결의 복잡성을 정말로 국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인간의 문제 해결 과정은 본질적으로 이런 시행착오와 환경으로부터 오는 피드백, 진행 신호나 혹은 과거 경험, 비슷한 문제 해결 경험에서 비롯된 선택성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생물학적 진화에 대입해보면 안정된 구조 자체가 일종의 피드백 역할을 하는 셈이고 번식을 통해 성공적인 구조, 과거 경험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어떤 사례요? 이것도 기존에 있던 안정된 구성 요소, 예를 들어 기존의 도시국가 체제나 부족 같은 것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거대한 시스템을 비교적 쉽게 구축할 수 있었다는 암시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관찰하는 복잡한 시스템들 중에서 왜 유독 계층 구조가 이렇게 우세하게 보이느냐? 그건 바로 계층 구조만이 진화하고 형성될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형태의 복잡한 구조는 만들어지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웠던 거죠. 결국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긴 구조가 계층 구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계층 구조는 진화적 시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가장 성공적인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계층 시스템은 뭔가 특별한 작동 방식이나 속성을 가지게 될까요? 여기서 거의 분해 가능한 시스템, Near Decomposable System이라는 좀 어려운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핵심 아이디어가 뭔가요? 네, 거의 분해 가능성. 이게 계층 시스템의 동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계층 시스템에서는 보통 하위 시스템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서로 다른 하위 시스템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빠르다는 거예요. 내부 상호작용은 강하고 빠르고 외부 상호작용은 약하고 느리다. 네, 예를 들어 분자 내에서 원자들을 묶어주는 공유결합 같은 힘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반데르발스 힘보다 훨씬 강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 특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각 하위 시스템이 다른 하위 시스템들의 세부적인 움직임과는 거의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때만 하위 시스템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지고 서로의 종합적인 상태에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는 거죠. 아직 조금 추상적인데 그 자료에 나온 건물 열교환 예시로 설명해 주시면 더 잘 와닿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예시가 아주 좋은데요. 자, 외부와는 완벽하게 단열된 건물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건물 안은 단열이 아주 잘 된 두꺼운 벽으로 여러 개의 큰 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 안은 단열이 잘 안 되는 얇은 칸막이로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또 나뉘어 있다고 해보죠. 네. 건물 안의 방 안의 작은 공간들, 층층 구조네요. 그렇죠. 이제 건물 전체에 난방을 했다가 딱 껐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작은 공간들 사이에도 온도 차이가 꽤 심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같은 방 안에 있는 작은 공간들 사이에서는 열이 빨리 교환되니까, 칸막이가 얇으니까요, 온도가 거의 비슷해질 겁니다. 이걸 방 내부의 단기 평형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같은 방 안에서는 금방 온도가 균일해지는군요. 네. 하지만 방과 방 사이는 두꺼운 단열벽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방과 방 사이의 열교환은 훨씬 느리게 일어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방들 사이의 온도 차이도 점차 사라져서 건물 전체의 온도가 균일해지는 장기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아하,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각 방, 하위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빠른 변화만 보면 되고 다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군요. 그리고 장기적인 변화를 볼 때는 각 방의 평균 온도 같은 종합적인 값들 사이에 느린 상호작용만 고려하면 되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엄청난 이점을 줍니다. 시간 척도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상호작용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단기적인 행동을 예측하고 싶으면 해당 하위 시스템 내부에 동역하게만 집중하면 되고, 장기적인 행동을 예측하고 싶으면 각 하위 시스템의 세부 상황은 무시하고 그것들의 종합적인 상태 변화만 추적하면 되는 겁니다. 복잡성이 확 줄어들죠. 와, 그렇군요. 이런 거의 분해 가능성이라는 특성이 혹시 사회 시스템이나 생물 시스템에서도 실제로 나타나는 예가 있나요? 아, 그럼요.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시스템을 보면 특정 산업부문 내에서 기업들 간의 거래나 경쟁이 산업부문 간의 거래보다 훨씬 더 빈번하고 강하게 일어나죠. 회사 조직 내에서도 보통 같은 부서 사람들끼리의 상호작용이 다른 부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보다 훨씬 잦고 밀접하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생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각 기관, 심장, 폐, 간 같은 것들은 각자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는 독립적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전체 생명체의 생존이라는 공동 목표에 기여하죠. 이 거의 분해 가능성 덕분에 진화의 과정에서도 각 기관의 효율성, 즉 생존과 번식에 대한 기여도, 휘트네스가 다른 기관들의 세부적인 구조 변화와는 거의 독립적으로 평가되고 개선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복잡한 생명체로의 진화가 훨씬 효율적이었던 거죠. 마치 아까 말한 딸깍거리는 금거처럼 각 다이얼, 기관을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화의 효율성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 계층 구조와 거의 분해 가능성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 자체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설명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복잡한 대상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그림으로 그릴 때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계층적인 방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 얼굴을 그리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얼굴 전체의 윤곽을 그리고 그 안에 눈, 코, 입 같은 주요 부위들의 위치를 잡고 더 자세히 그리라고 하면 그제야 각 부분의 세부사항, 눈동자나 속눈썹 같은 것들을 그려넣는 식으로 진행하잖아요. 네, 정말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이게 우리 머릿속에 정보가 저장되고 처리되는 방식 자체가 약간 계층적으로 마치 책의 목차나 개요, 아웃라인처럼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보는 방식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혹시 이 방식 때문에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한 요소들 사이에 어떤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이나 연결 같은 것들이요?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맞아요. 이런 계층적인 표현 방식은 주요 부분들 간의 관계나 각 부분 내부의 세부 구조는 잘 담아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른 하위 시스템에 속한 세부 요소들 간의 미묘한 상호작용 같은 것은 놓치거나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거의 분해 가능성 개념이 중요해지는데요. 만약 그 시스템 자체가 실제로 거의 분해 가능하다면, 즉 하위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 내부 상호작용에 비해 약하다면 이런 세부적인 상호작용을 무시하고 계층적으로 표현해도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큰 정보 손실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원래 약하니까요. 시스템 자체가 그런 속성을 가지니까 우리의 계층적 이해 방식이 어느 정도 잘 들어맞는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계층 구조라는 것은 복잡한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술하고 심지어는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만약 우리 주변에 계층 구조가 아니면서도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제대로 관찰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문제네요. 세상이 계층적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이해 방식이 계층적이어서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건지. 아마 둘 다 어느 정도 맞을 겁니다.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복잡한 시스템을 좀 더 단순하게 기술하는 방법으로 중복성, 리던던시를 활용하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세 가지 형태를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복잡한 시스템이라도 알고 보면 소수의 서로 다른 종류의 하위 시스템들이 다양하게 조합되어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종류는 무수히 많지만 그걸 만드는 기본 빌딩 블록은 20여 종의 아미노산 뿐인 것처럼요. 둘째는 방금 이야기한 거의 분해 가능성 때문에 하위 시스템들 간의 상호작용은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다 기술할 필요 없이 그것들의 종합적인 애그리게이트 속성만 기술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걸 텅 빈 세상 가설, empty world hypothesis라고도 부르는데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서로 약하게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셋째는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여도 적절한 재부호화,
리코딩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진 단순성이나 중복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행성의 복잡한 이동 경로를 일일이 기록하는 대신 그것을 지배하는 몇 개의 미분 법칙으로 간결하게 기술하는 것처럼요. 아, 재보호화. 여기서 상태 기술, state description과 과정 기술, process description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죠. 이게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이게 아주 핵심적인 구분인데요. 상태 기술은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 구조나 형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청사진이나 지도, 분자의 화학 구조식 같은 게 상태 기술이죠. 반면에 과정 기술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요리 레시피나 컴퓨터 프로그램, 뉴턴의 운동 법칙 같은 미분 방정식, 화학 반응식이 과정 기술에 해당하죠. 무엇과 어떻게의 차이군요. 맞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것은 종종 이 두 가지 기술 방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 해결 과정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없앨 수 있는 적절한 과정, 즉 행동이나 방법을 찾아내는 수단 목표 분석을 계속하잖아요. 네. 과학 연구 활동도 비슷하겠네요. 자연현상이라는 상태 스테이트, 정밀하게 관찰하고 기술한 다음 그것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법칙, 즉 과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특히 생명현상처럼 스스로를 복제하고 유지하며 환경에 적응하는 시스템을 이해할 때는 이 구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DNA는 그 자체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청사진 상태 기술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복제할 때 주형, 템플릿으로 작용하고 또 RNA를 거쳐 단백질 합성을 지시하고 그 단백질들이 세포 내의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일련의 프로그램 또는 레시피, 과정 기술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죠. 아, DNA가 상태와 과정,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군요. 네, 사이먼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주 흥미로운 추론을 하는데요. 생물학에서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되풀이한다는 유명한 원리가 있잖아요. 개체가 발생하는 과정이 그 종이 진화해온 조상의 형태를 어느 정도 반복해서 보여주는 현상인데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질문에 대해 답을 시도합니다. 어쩌면 유전 정보라는 것이 완성된 최종 형태의 청사진, 상태 기술이라기보다는 보다 단순한 조상 형태를 시작점으로 해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수정하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의 집합, 즉 프로그램, 과정 기술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마차를 단계별로 개조해서 최신 자동차로 만드는 설명서처럼요. 와, 정말 창의적인 해석인데요. 네. 그래서 개체 발생 과정에서 마치 진화의 역사를 되짚어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도 비슷하잖아요. 현대 과학의 발전된 이론을 바로 배우기보다는 역사적으로 그 이론이 발전해온 과정, 즉 과거의 개념들이나 모델들을 먼저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정교한 이론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죠. 듣고 보니 교육 과정도 약간 그런 면이 있네요. 결국 복잡한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한 열쇠는 그 시스템 안에 숨어있는 중복성, 특히 그 구조적 동적 특징을 잘 포착해서 올바른 표현 방식을 찾는 데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과정을 기술하는 방식이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상태보다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복잡성을 다루는 더 근본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네요. 허버트 사이먼의 통찰을 따라서 복잡한 세상이 어떻게 스스로를 계층 구조라는 형태로 조직화하는 경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 다각도로 탐구해 보았습니다. 핵심 요약하자면 계층 구조는 안정된 중간 단계를 제공함으로써 진화의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이고 시계공 비유, 거의 분해 가능성이라는 속성을 통해 복잡한 시스템의 동적 행동을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을 훨씬 단순하게 만들어주며 건물 열 교환 예시, 나아가 생명의 자기복제나 발생 과정에서 정보가 저장되고 처리되는 방식, 과정 기술로서의 유정 정보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계층 구조라는 렌즈,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복잡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핵심을 꿰뚫어 보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학 논문이든 회사 조직의 작동 방식이든 아니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과정 그 자체든 간에요. 그 밑에 깔린 구조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면 이해도가 훨씬 깊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주로 계층적인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또 기술할 수 있다면 혹시 우리 주변에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우리가 그 구조 때문에 제대로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복잡한 비계층적 시스템은 없을까요? 어쩌면 현실 세계의 어떤 근본적인 측면들이 단지 그것이 우리가 파악하기 쉽고 익숙한 그런 계층적 조직 패턴에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이해 범위 밖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탐구하고 고민해봐야 할 영역일 것입니다.